진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영화에서는 차마 다 담지 못한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16살짜리 소년. 활줄에 목이 졸려 죽고 시신마저 버림받을 뻔했던 아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이홍희, 조선 제6대 왕 단종입니다.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야?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 바로 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의 비극은 첫 울음소리와 동시에 시작되었거든요. 1441년 경복궁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세종대왕의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조선이 세워지고 50년 가까이 되도록 궁궐 안에서 왕의 손자가 태어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경사였어요. 세종도 감격했을 겁니다. 왕조의 미래가 태어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이 아이를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요. 하루예요. 24시간입니다.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린 바로 다음 날 어머니가 숨을 거둔 겁니다. 궁궐 안이 경사로 들썩이다가 하루 만에 곡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젖을 물려줄 어머니도 없이 궁녀들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 곁에는 빈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종이 이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했거든요. 등에 업어주고 무릎에 앉혀놓고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문종도 이 아이가 총명하다는 걸 알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네 싶잖아요. 아닙니다. 세종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의 몸이 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세종 본인도 노환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아들마저 쓰러지면 이 어린 손자가 혼자서 왕좌에 앉아야 해요. 근데 주변에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삼촌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세종의 아들만 18명이에요. 그 중에 눈이 번뜩이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왕실이라는 곳은 핏줄이 가까울수록 왕좌를 놓고 다투는 곳이거든요. 세종의 할아버지 태종만 해도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세종은 그걸 직접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자기 손자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둡니다. 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황보인,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들한테 직접 내 손자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왕이 신하한테 고개를 숙이다시피 부탁한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특히 김종서는 여진족을 상대로 북방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무장이었거든요. 세종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위협이 와도 손자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세종의 불안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1450년 세종이 먼저 눈을 감습니다.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이 고작 2년 3개월이에요. 문종도 쓰러져요. 죽기 직전에 문종도 세종과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신하들한테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같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두 왕이 연달아 같은 부탁을 했다는 건 이 아이가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종이 심어둔 안전장치가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나오게 됩니다. 이제 12살짜리 소년이 진짜로 혼자 왕좌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그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린 왕이 올라서면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발 뒤에 앉아서 대신 나라를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단종한테는 이걸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대왕대비도 없고 대비도 없었어요.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채 즉위한 왕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12살 소녀는 매일 아침 조정에 나가 신하들 앞에 앉아야 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소년을 위해 일하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이는 점점 자기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신하들이 인사 후보자 이름에 노란 종이를 붙여서 올리면 왕은 도장만 찍는 방식이에요. 누구를 쓰고 누구를 내보낼지를 전부 신하가 결정한 겁니다. 왕은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존재였어요. 왕좌에 앉아있대 왕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왕이지 실권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이 12살 소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었을까요? 단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수렴 청정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솔직히 감조차 안 와요. 만약 단종이 이런 혼란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왕이 되었다면 세종의 피를 이어받은 총명한 아이였으니 정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하들이 좀 센 거지. 그래도 단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싶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판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눈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삼촌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도 출중하고 무엇보다 야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 곁에는 한명회, 권람 같은 책사들이 이미 포진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린 조카는 허수아비처럼 앉아있고 신하들은 제 세상 만난 듯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수양대군은 이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해요. 세종이 만들어둔 안전장치, 그 충신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계획을요. 그리고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철퇴가 들려 올라갑니다. 1453년 음력 10월 서울 하늘에 달이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 옆에는 한명의 권람 같은 책사들이 붙어 있었고 무장한 무사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좌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어요. 김종서가 누구냐면 세종과 문종이 내 손자를 부탁한다고 직접 이름을 불러가며 맡긴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대신이었어요. 여진족을 상대로 북방 육진을 개척한 무인 출신 재상이거든요. 문무를 겸비한 조정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사람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퇴를 들어 올려요. 대화도 없었습니다. 협상도 없었어요. 달빛 아래서 철퇴가 내려쳤고 김종서는 피를 쏟으며 쓰러집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 한마디 말도 못해보고 쓰러진 거예요. 같은 밤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줄줄이 제거당했습니다. 안평대군, 그러니까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도 유배를 보낸 뒤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거된 인물이 수십 명이에요. 형제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태종이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을 죽인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세종이 만들어둔 안전장치, 그 충신들이 하룻밤 만에 전부 쓸려나간 겁니다. 어린 왕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12살 단종이 이 밤에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바깥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겠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12살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수양대군은 이 정변의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을까요? 김종서 일당이 권력을 남용하니 내가 바로잡겠다는 거였어요. 신하들이 너무 강해졌으니 왕실을 지키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실제로 신하들의 힘이 커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종을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단종의 보호막을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왕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왕의 울타리를 허문 거예요. 이 모순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김종서 꼴이 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단종 앞에 나타난 건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어젯밤 사람을 죽이고 온 바로 그 삼촌이 이제 왕을 보좌하는 최고 권력자로 앉은 거예요. 단종이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하면 자기도 김종서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12살짜리가 이 공포를 혼자 삼켜야 했어요. 삼촌의 눈을 마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정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변 전까지는 그래도 단종한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종서가 철퇴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뒤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살아남은 신하들은 수양대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제까지 단종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수양대군의 신하가 된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단종을 더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해요. 직접 왕위를 내놓으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하나씩 권한을 빼앗기고 측근을 떼어놓고 결정해서 배제시키면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단종 주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측근들마저 하나둘 조정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왕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양위라고 해요. 15살 소년이 내가 왕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양위는 대부분 강요된 것이었어요. 중국 후한의 헌제가 조비에게 선양한 것처럼 형식은 자발이지만 실질은 협박이었거든요. 왕위를 넘겨받은 수양대군은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수강궁에 보내져요. 상왕이면 체면은 살려준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수강궁은 창덕궁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에요. 수라상의 반찬 수도 줄고 시중 드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예전에 왕일 때 신하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전하라고 불렀던 그 대접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단종을 만나러 간다는 건 세조의 눈밖에 난다는 뜻이거든요. 조정의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종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벽 너머로 조정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거기에 자기 자리는 더 이상 없었어요. 수강궁 안에서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등에 업어주던 그 따뜻한 손, 아버지가 우리 홍이 하고 불러주던 목소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것이었던 모든 게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15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항의할 곳도 없고 호소할 사람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혹시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단종은 수강궁에서 조용히 잊혀갔을까요? 세조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왕위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상황이 서울에 있다는 건 늘 부담이었거든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단종을 내세워 반란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잖아요. 살아있는 전 왕은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양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세종이 직접 길러낸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분노를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1456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때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세조를 조선 국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술이 돌고 음악이 울리는 자리,
세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날이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회를 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이 6명이에요. 전부 집현전 학사 출신이거든요. 집현전이 뭐냐면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최고의 학문기관이에요. 한글을 만들 때 핵심 역할을 한 곳입니다. 세종이 손수 뽑고 손수 가르치고 손수 키워낸 인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종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를 지켜달라. 이 약속을 지키려 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옳은 건 옳은 거라고 믿었거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회장에서 세조와 측근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수강궁에 갇혀있는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것. 성공하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자식까지 전부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세조가 왕이 된 건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적당히 눈 감고 살면 안 됐을까요? 이들한테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세종이 부탁한 약속, 문종이 부탁한 약속. 그걸 어기는 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학자이기 전에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건 건 자기 목숨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자식의 목숨까지 통째로 거는 판이었어요. 거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연회장에 무기를 숨기고 시나리오를 짜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으면 칼을 뽑는다. 바로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거사 직전 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원래 거사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결국 자기 장인인 정창손한테 달려가서 모든 걸 털어놓아요. 거사 참여자 이름, 계획, 시간, 장소, 전부요. 장인 정창손은 곧바로 세조한테 달려갑니다. 한 사람의 공포가 6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왜 김질은 무너졌을까요? 거사가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조의 군사력과 정보력은 이미 압도적이었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결심했던 건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무릎이 꺾인 겁니다.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약함 때문에 6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세조는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차마 듣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에 나섰어요. 단순한 신문이 아닙니다. 불에 달군 인두를 피부에 대는 고문이 시작돼요.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신문실에 가득 찼을 겁니다. 이 고통 앞에서 성삼문이 어떻게 했느냐?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만 불렀거든요. 전하라는 호칭은 왕한테만 쓰는 건데 성삼문한테 왕은 오직 단종뿐이었던 거예요. 피부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고 버틴 겁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한마디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더 강하게 고문을 지시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신하들 앞에서 세조도 속으로는 흔들렸을 겁니다. 상대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고문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념이라는 건 살을 태워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성삼문은 죽기 직전까지 세조를 향해 나으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이 아닌 사람을 왕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섬기는 왕은 단종뿐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거열형이었습니다. 사지를 4방향으로 잡아찢는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 친척까지 줄줄이 연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충신이었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관노비로 끌려갔어요. 부모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세상. 이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6사람이 바로 사육신이에요. 사육신이 죽은 뒤 조정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세조에게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거열형이라는 끔찍한 본보기가 모든 신하들의 입을 틀어막아버린 거거든요. 세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현전 자체를 혁파해버립니다. 세종이 만들고 사육신이 자라난 그 학문의 산실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를 거스를 수 있는 씨앗 자체를 뽑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실패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역사에는 세조의 기록만 남았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만 전해졌겠죠. 사육신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사였지만 역사의 진실을 지켜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하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수강궁에 갇혀있던 단종한테요.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땅. 그곳에서 단종은 생애 마지막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세조가 단종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려 했는지가 보입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서강이라는 강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머지 한쪽은 육육봉이라는 깎아지른 절벽이 막고 있거든요.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섬도 아니고 육지인데 섬보다 더 고립된 곳. 사람들은 이곳을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여기에 가뒀어요.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서울에서 가장 먼 이 땅으로 보낸 겁니다. 단종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강물과 절벽뿐이에요. 사람이 사는 마을은 강 건너편에 있는데 배 없이는 갈 수 없거든요. 하늘은 보이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끊긴 곳이에요. 16살 소년이 이 풍경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유배길에 오르기 전 단종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인 정순왕후 송씨예요. 당시 나이 17살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이별한 장소가 청계천 위에 놓인 영도교라는 다리입니다. 16살 남편과 17살 아내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전해져요. 왕과 왕비로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 한쪽은 유배지로 끌려가고 한쪽은 궁에서 쫓겨나야 하는 겁니다. 둘 다 아직 소년과 소녀예요. 이 나이면 아직 부모 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인데 이 두 사람은 나라의 비극 한가운데에서 서로밖에 없는 상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정순왕후는 남편의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글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그 순간 정순왕후도 몰랐을 거예요. 단종이 떠난 뒤 정순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비 신분이 박탈된 거니까 궁에서 나가야 했어요. 동대문 밖 청룡사 근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선택한 생계수단이 뭐냐면 염색업이에요. 천에 물을 들여서 파는 일이거든요. 왕비였던 사람이 물감 묻은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간 겁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64년을 홀로 살다가 82세에 눈을 감았어요. 82세면 조선시대 기준으로 대단한 장수예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이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천에 물을 들이면서 영도교 위에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64년이에요. 23,000번이 넘는 아침을 혼자 맞은 겁니다. 17살에 시작된 기다림이 82세에 끝났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영월 청령포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단종의 생활은 비참 그 자체였어요. 강물에 둘러싸인 좁은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만이 유일한 벗이었거든요. 궁궐에서 비단 옷을 입고 수라상을 받던 소년이 이 적막한 땅에서 강물 소리만 듣고 있어야 했어요. 밤이 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면 공포가 됐을까요? 1457년 여름, 큰 홍수가 나면서 청령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단종은 할 수 없이 영월 읍내에 있는 관풍헌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요. 관풍헌은 지방 관아의 객사, 그러니까 출장 온 관리들이 잠깐 묵어가는 건물이에요. 왕이었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관풍헌에는 자규루라는 작은 누각이 있었어요. 단종은 이 누각에 자주 올라갔다고 합니다. 밤이면 두견새가 울었거든요. 두견새를 다른 말로 자규라고 부르는데 이 새는 피를 토하듯 운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종은 그 새 울음소리에 자기 처지를 빗대어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자규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피를 토하듯 우는 새처럼 자기도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16살 소년이 밤마다 누각에 올라 어둠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신하들이 전하하고 불러주었는데 이제 이 소년의 말을 들어주는 건 두견새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457년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다시 한번 복위를 모의해요. 이보흠이라는 인물과 함께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사도 발각됩니다. 세조의 분노는 상상을 넘어섰어요. 금성대군과 이보흠을 처형한 건 물론이고 순흥 주민들을 대거 학살합니다. 거사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까지 휩쓸린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죽게천을 따라 흘러내렸는데 그 핏물이 무려 10여 리, 지금 거리로 약 4km나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가 대략 그 정도 거리예요. 그 길이만큼 강물이 핏빛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정축지변이라고 해요. 복위를 꿈꾼 대가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이제 세조 앞에는 마지막 결단만 남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 시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사육신이 실패하고 금성대군마저 실패했지만 또 누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단종 본인이 복위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조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종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반란의 불씨가 되니까요. 세조는 결심합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약을 들고 금부도사가 영월로 향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날 밤 영월 관풍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방 관리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영월 관풍헌, 금부도사 왕방연이 세조의 명을 받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어요. 서울에서 영월까지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관리예요. 그런데 왕방연은 관풍헌에 도착해서 단종을 마주한 순간 차마 사약을 올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있는 건 16살짜리 소년이었거든요. 반역을 꾀한 역적이 아니에요. 칼을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의 손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금부도사라는 직책은 왕의 명을 집행하는 자리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아이 앞에 사약을 내미는 건 차마 손이 떨려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왕방연은 오열했다고 합니다. 왕의 명을 받고 온 금부도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명을 내린 쪽도 괴로웠을 수 있고 명을 받은 쪽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억울한 건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단종은 복위를 시도한 적도 없어요. 도망치려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자리가 잘못된 거였을 뿐이에요. 결국 단종은 사약이 아니라 활줄에 목이 졸려
세상을 떠납니다. 16살.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일찍 목숨을 잃은 왕이에요. 1441년에 태어나서 1457년에 죽었으니 이 세상에 머문 시간이 고작 16년이었습니다. 그 16년 중에서 왕으로서 제대로 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허수아비였고, 15세 삼촌한테 왕좌를 빼앗기고 16세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한테 주어진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도교에서 울며 헤어진 아내 정순왕후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할아버지 세종이 등에 업어주던 그 온기를 기억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그의 마지막 말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조차 거둘 수 없다는 어명을 내려요. 누구도 이 시신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었던 소년의 주검이 그냥 버려질 판이었어요. 당시 영월의 관리들과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신을 건드리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요. 세조의 분노가 어떤 수준인지는 정축지변에서 이미 증명됐잖아요. 강물이 핏빛으로 물든 그 학살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영월의 관리들은 서로 눈치만 봤을 거예요. 내가 나서면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지배했을 겁니다. 왕이었던 소년의 주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했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세조의 칼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온 나라가 이미 보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방관리예요. 호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향리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조정의 고위 관리도 아니고 군사력을 가진 장군도 아닙니다. 평범한 지방관리예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흥도한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발각되면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정축지변 때 순흥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엄흥도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물든 그 이야기를요. 그런데도 나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6 아이의 시신이 그냥 버려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높은 이상이나 거창한 명분이 아니에요. 사육신처럼 나라를 바꾸려 한 것도 아니고 복위를 꿈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어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거든요.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산에 몰래 감회장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은 이 자리가 훗날 조선의 왕릉으로 격상돼요.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지금의 영월 장릉이에요. 한 사람의 양심이 570년이 지나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세조는 단종을 죽인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콤플렉스를 덮기 위해 대대적인 서적 수거령을 내려요. 수서령이라고 하거든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같은 고대 역사서와 도참 서적을 전부 걷어들인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자기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없애려 한 거거든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민심을 차단하고 역사 자체를 지우려는 권력의 폭거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버리라 명하고 책까지 걷어들인 거예요. 존재를 지우고 기억을 지우고 기록까지 지우려 한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기록은 태울 수 있어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태울 수 없다는 걸요. 엄흥도가 지킨 시신은 왕릉이 되었고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단종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백성들은 조용히 단종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단종의 일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백성이 없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역사가 움직입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조차 빼앗겼던 이 소년에게 드디어 왕의 이름이 돌아오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수백 년이 흘러 2026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숙종 24년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0년이 흐른 해입니다. 세조로부터 10대째 내려온 왕 숙종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벗기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내려요. 종묘의 신의를 모시고 어몽도가 몰래 묻었던 무덤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시킵니다. 240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숙종 본인도 세조의 후손이에요. 자기 조상을 찬탈자로 선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상에 모시는 할아버지를 사실 나쁜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숙종이 결단을 내린 건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240년 동안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는 건 세조가 아무리 기록을 지우고 책을 걷어들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월 사람들은 대대로 장릉을 지켰고 어몽도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던 권력은 결국 실패한 거예요. 세조는 책은 태울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단종이 복권되고 왕릉이 정비되고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570년이 지난 2026년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가 누적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단종을 그리는 방식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단종하면 불쌍한 소년 왕이 전부였잖아요. 약하고 힘없고 빼앗기기만 한 왕. 그런데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단종을 유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의 횡포 앞에서도 백성을 걱정하고 사람을 아끼려 했던 주체적인 인물로 그린 거예요.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단종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착해서 진 왕. 이 해석이 관객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거든요. 영화의 열풍은 스크린을 넘어서 현실로 번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방문객이 36만 명을 넘었어요. 설 연휴에는 청령포 방문객이 전년 대비 5배 넘게 폭증했고 장릉은 무려 7배가 늘었거든요. 나룻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청령포 앞에 수백 미터 대기줄이 생기고 매표소가 조기 마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열렸어요.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장릉과 청령포, 동강둔치에서 3일간 펼쳐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만 사흘간 4만 3천 명이 넘었는데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예요.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단종의 청령포 유배길이 재현됐거든요. 569년 만이에요.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청령포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실제 그 장소에서 다시 보여준 겁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가례, 그러니까 결혼식도 재현됐어요. 영도교에서 눈물로 헤어졌던 두 사람의 시작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정순왕후가 얼굴을 가린 천을 벗고 단종과 처음 눈을 맞추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함께 가슴을 설레고 마지막에 신하들이 만세를 부를 때 객석도 같이 만세를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는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단종국장 야간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횃불이 밤길을 비추고 전통 복식을 입은 행렬이 천천히 장릉까지 걸어가는 장면. 조선 27대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왕에게 570년 뒤 현대인들이 뒤늦게나마 왕의 예를 올린 거예요. 영월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눈시울을 붉힌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2026년에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570년 전 일인데요. 이건 단순히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종의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사람, 약속을 지켰는데 배신당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57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청령포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자기 안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역사는 결국 이긴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옳았던 사람의 기록이에요. 세조는 이겼지만 역사의 찬탈자로 남았고, 단종은 졌지만 57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사지가 찢겨 죽었지만 충신으로 기억되고, 어몽도는 이름 없는 지방관리였지만 양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정순왕후는 64년을 홀로 살았지만 그 기다림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필자는 이 대본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57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양심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 5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단종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